1960년대 이전에 미국에서는 전쟁과 이후 과도기 기간 외에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독립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와 남북전쟁 시기에 남부연합통화가 붕괴한 직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인플레이션은 연방정부가 발행한 통화와는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1966년에 이르러 소비자 물가가 무려 3.5%나 올랐고 이후 약 15년간 변동이 매우 심한 고물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경제 분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언제나 높은 인플레이션이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왜 인플레이션이 마구 날뛰도록 방치했을까요? 그리고 대체 왜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차단하는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봉쇄하지 못한 이유는 원색적인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965년 케네디에 이어 린든 존슨까지 감세 정책을 유지하고 베트남 파병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시점에 당시 연준 의장인 마틴은 적자 지속과 통화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마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식적인 선제 조치를 이사회 표결에 붙여 4대3의 찬성을 이끌어냈고 연준의 할인율을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마틴의 발표 후 그를 자신의 텍사스 목장으로 불러 심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당시 린든 존슨이 마틴에게 한 말은 마틴, 우리 젊은이들이 베트남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을 찍어내지 않겠단 말이오? 마틴은 계속 긴축 정책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존슨과 의견이 맞지 않아 번번이 긴축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틴은 극심한 정치적 압력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공모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69년 11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마틴의 뒤를 이을 연준 의장의 아서 번스를 지명했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5.6% 수준을 보이며 여전히 심각한 걱정거리로 남아있었죠. 하지만 가까운 미래의 성장을 우선시하던 번스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번스가 의장을 맡았을 때 9%였던 연방기금 금리가 1972년 가을에는 5%까지 떨어졌죠. 낮은 금리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으나 인플레이션은 더욱 치솟았습니다. 번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백악관 녹음 테이프에 따르면 닉슨은 번스의 개인적 당파적 충성심에 호소하며 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슐츠 재무장관을 통해 그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번스가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대선 전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모두 완화 기조를 보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번스의 정책은 정치권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 통화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은 간접적이고 값비싸며 대체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번스의 연준은 긴축 완화를 오가는 통화 정책을 편 결과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꾸준히 지속되는 낮은 실업률 중 어느 것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만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번스는 연준을 떠난 후 결국 인플레이션 심리를 억제하지 못한 탓에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978년 아서 번스와 다름없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던 밀러가 연준 의장이 되고 17개월 만에 카터가 추진한 개각의 일환으로 밀러는 재무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밀러의 재무장관 임명으로 공석이었던 연준 의장직을 카터의 지명으로 폴 볼커가 차지하였습니다. 아서 번스가 의장이던 시절 가까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았던 볼커는 긴축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FOMC 부위원장이었던 그는 최종 의결에서 의장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통에 따라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가 국가적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하며 불황이나 다른 어떤 것이 두려워 동요하고 주저한다면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일관성과 집념은 볼커를 상징하는 수식어가 되었죠. 볼커는 정책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전통 방식을 파기하고 1979년 10월 6일 기준금리를 15.5%로 4%포인트 올리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금리는 곧 20%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1979년과 1980년 13%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은 1982년에 약 4%까지 떨어지면서 15년 가까이 축적되어 온 인플레이션 동향을 불과 수년 만에 역전시킨 것이 바로
폴 볼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경기는 깊은 침체에 빠지고 1982년 11월과 12월에는 실업률이 무려 10.8%까지 오르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었던 것이죠. 카터 대통령이 볼커를 지명한 동기는 처음부터 뚜렷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투사로 알려진 볼커의 명성이 연준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계속하리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인플레이션 심리도 상당히 누그러져 일자리나 생산 면에서 큰 대가 없이 빠른 기간 안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볼커는 연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중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파월 의장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FOMC 회의 때마다 매파적 발언을 하며 시장의 심리를 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죠. 결국 저금리를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시장의 심리를 꺾어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것을 파월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태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어쨌든 폴 볼커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인플레이션 투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볼커의 후임 앨런 그린스펀 또한 그 원리를 받아들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볼커가 애써 얻은 인플레이션 투쟁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 볼커의 업적인 것이죠. 2024년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이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력 따위는 개나 줘버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금리를 유지하며 쉽게 말해 시장과 심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우리는 현재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언제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이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